그렇고 어떤 사업 구조도 그렇고, 그래서 중국의 시범 사업을 7개월을 먼저 한 거예요. 중국에. 함부로 이 플랫폼을 세상에 내놓은 게 아니고요. 1년 이상 준비를 해가지고 중국에 시범 사업을 해서, 시범 사업을 통해서 이 정도면은 글로벌로 내놔도 이제 무리가 없겠다.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서 2019년 9월 30일 날 내놓은 겁니다. 우리가 ZBG에 처음 상장하게 된 이유는요, 그것도 역시 중국 유저 때문이에요. 우리는 중국 시장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깁니다. 근데 중국이 지금 암호화폐에 대한 제재와 이 MLM 마케팅에 대한 제재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확장이 되진 않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0.14달러로 플랫폼이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플랫폼 가격이 0.5달러인 이유가 1위안이 처음 시작할 때 0.14달러였어요. 중국에 먼저 시범 사업으로 우리가 진출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9월 30일 날 오프닝을 하고 10월 18일 날 글로벌 전산을 이제 오픈을 한 거죠. 그때 중국에 있던 전산이 뒤늦게 갖다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제 KOK가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1년 6개월 전에 재단 임원분들하고 저하고 자주 만났단 말이에요. 그때 항상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뭐 소주를 한잔하면서 우리가 진짜 이 사업에서 성공을 한다면, 그리고 성공할 자신도 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성공을 한다면 분명히 글로벌 메이저 기업들이 우리한테 손을 벌릴 거다. 결혼하자고. 단순한 손을 잡고서 어떤 플랫폼에 자기의 아이템을 런칭하고 채널링 서비스를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구성원, 콕재단의 구성원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자기네가 지분을 넣겠다고 하고 투자를 하겠다고 하고 이러한 화학적 결합을 요구할 것이다. 그런 건 기업 논리에서 허구한 일이거든요. 당연한 일이고요. 정말 가치 있는 기업들은요, 큰 기업들이 아니면 훨씬 더 작은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자본력을 끌어들여서 인수를 합니다. 꼭 큰 회사가 작은 회사를 인수해야 M&A가 되는 건 아니에요. M&A의 성격은요, 작은 회사가 자본 권력을 끌어들여서 큰 회사를 인수하게 됩니다. 그렇듯이 이 KOK가 성공을 하게 되니까 많은 기업들이 어떠한 인카리가 있었어요. 요청이. 그런데 재단의 임원들은 분명히 선언을 한 게 있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도 10배, 20배를 KOK를 키워나갈 수 있지만은 100배, 200배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를 100배, 200배를 키워줄 회사가, 그런 기업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긍정적으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왜? 그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인수를 하든 우리가 인수를 하든 합병하는 상대 회사를 위해서도 그렇고, 어떤 혼자 힘보다 공동의 힘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분명히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중간에 많은 회사들이 KOK에 소위 말하는 입지를 했어요. 우리가 상장하려고 하는 세계 3대 빅메이저 거래소까지도 KOK와 함께 하겠다. 정말 니네 플랫폼 탐난다. 우리가 자본을 대테고 니네 지분을 인수하고 우리의 지분을 나누어 주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겠죠. 그런데 재단 임원들은 전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큰 기업도 선택의 기준이 정확했던 거예요. 어떤 거? 우리를 100배, 200배, 우리를 잡아먹고 우리가 그들을 잡아먹는 게 아니라 우리 콕플레이를 단숨에 100배, 200배 키워줄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전 세계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거나 전 세계를 한꺼번에 삼켜먹을 컨텐츠, 게임이든 이러한 컨텐츠 상품을 갖고 있거나
가지고 지적재산권이라고 합니다. IP. 아니면 전 세계에 맥도날드나 스타벅스 같은 전 세계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고 있거나 이런 식으로 KOK가 사업 시간에 엄청난 파급 효과로 키워낼 수 있는 1000배, 2000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나타내면은 협상을 할 것이다. 이랬는데요. 사실 이 미디엄과의 합병은 6개월 정도 이상 진행했던 거예요. 그것이 재단 임원들의 어떤 니즈와 미디움의 니즈에 서로가 부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엄청난 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잘 모르실 거고 아직 콕플레이의 사업 구조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 어마어마한 사건인지를 모르시겠지만 콕플레이 하나만으로도 엄청나게 성공한 사업이거든요. 그것도 안정적으로. 그런데 전 세계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어요. 아직 그 기술이 여러분들 눈에 귀에 일반인들 속에서 아직 안 나왔다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 기술이 구글이나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인텔에서 나왔다. 이건 어마어마하겠죠. 그런데 그 기술을요, 한국의 스타트업 기업이 5년 된 스타트업 기업이 시작을 해서 전 세계에서 공인을 받았어요. 자, 아직 블록체인이 실생활에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인정하시죠? 네. 암호화폐도 이제 시작이에요. 10년 전에 나온 거거든요. 암호화폐가 이제 시작이에요. 블록체인 기술이 10년 전에 나온 건데 이제 시작이에요. 모든 기술은요, 10년이 넘어가야 상용화가 되고 활용화가 돼요. 우리 인터넷이 90년대 초에 나왔잖아요. 처음에 5년에서 10년 동안요, 그렇게 활성화 안 돼 있었어요. 심지어 인터넷마저도 부정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해서만 정보가 전달돼야 되는데 걸러지지 않는 무분별한 정보들이, 쓰레기 정보들이 홍수를 이룬다. 그래서 저 인터넷이란 기술은 우리 삶에서 분명히 없어질 것이고 범죄에 이용되고 어떤 그 포르노 이러한 음성적인 산업에만 저 인터넷이 사용이 될 것이다 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인터넷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 됐고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예전엔 불이었어요. 불. 근데 그것이 인터넷으로 바뀌었습니다. 인류가 가장 훌륭하게 만들어낸 작품 중에 하나가, 작품 중에 1등이 인터넷이에요. 그런데 이 블록체인 기술은 인터넷보다도 더 혁명적인 기술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 그렇게 인정을 받은 거예요. 아직 10년밖에 안 됐고 상용화라든가 일반 실생활에 젖어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핸드폰을 통해서 어떻게 내비게이션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TV를 통해서 우리 한국에서는 뭐 진이야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하게 되고 기계하고 사람이 소통을 하죠. 그걸 가지고 3월 인터넷이라고 해요. 예? IoT라고 하는데 네. 그 3월 인터넷도요, 지금 개발된 지가 12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이제 상용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실생활에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블록체인이 이제 시작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미디움이 갖고 있는 기술이 어느 정도 파괴력을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건 당연한데, 자, 이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쓰게 되고 많은 기업들이 이제 다 블록체인화 됩니다. 왜? 점점 사회가 투명하고 민주적인 사회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소고기 이력도, 농산물 이력도, 하다못해 우리가 상추를 사 먹고 어떠한 농산물을 사 먹는 것도요, 거기에 하나하나의 바코드가 있어서 그 바코드를 유통의 산지와 유통, 그리고 유통의 단계를 블록체인 기술로 다 하게 됩니다. 모든 상품, 모든 제품이 이력을 블록체인으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런 것을 검증해서 우리가 사 먹게 되고, 이제 자율주행 차도 단순한 5G 인터넷으로 사용을 한다? 그러다가 해킹당하면 죽어버려요. 교통사고가 납니다. 해킹이 안 되는 기술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블록체인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업에 우리의 실생활 모든 전 인더스트리에 블록체인 기술이 사용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병목 현상이라는 게 생겨요. 병목 현상. 고속도로에 엄청난 차들이 몰려버리면 차가 밀립니다. 차량 정체가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은 보안성이라든가 기밀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무결성이라 그래요. 무결성. 결점이 없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무결성이라든가 모든 기술이 블록체인에 접목이 되어 있는 반면에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확장성이라는 게 아쉽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속도예요. 처리 속도. 그래서 많은 블록체인 전문가들이 이 처리 속도를 증가시키고 확장시키는데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왔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쉽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비트코인은요, 블록체인 기술 중에 가장 기술력이 없습니다. 처리 속도가 초당 처리 속도 TPS라고 합니다. 그게 약 7건밖에 안 돼요. 이더리움은요 20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금융기관에서 기업용으로 쓰는 코인이 있습니다. 리플이라고 아실 거예요. 예, 리플이 초당 1,500건 정도예요. 지금 현존하는 기술 코인 중에서 가장 초당 처리 속도가 빠른 것이 이오스입니다. 그게 초당 3,000건이에요.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해내지 못했어요. 어떤 기업도, 어떠한 글로벌 기업도요. 그런데 블록체인의 앞으로의 생명, 앞으로의 미래는 확장성이다라고 생각해서 미디움의 김판중 대표께서는 5년 전부터 하드웨어로, 소프트웨어가 아닌 하드웨어로 이것을 개발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것이 지금 초당 3만 건을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초당 3만 건. 이 기술이 공인이 된 겁니다. 그럼 초당 3만 건이면 도대체 어느 정도의 빠른 속도냐? 우리가 비자 카드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처리 속도가 빠르다 그러거든요. 마스터카드보다도. 비자 카드의 처리 속도가 초당 2만 건 내외 정도예요. 2만 명이 동시에 결제를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러한 기술을 가진 회사가 미디움입니다. 자, B2B로 이 기술은요 이미 공인적으로 검증이 됐어요. 어디에? 우리나라 국가 공공기관에 들어갑니다. 곧 뉴스에 다 나와요. 실제 계약되고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솔루션이. 그리고 대기업 S사, L사, H사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글로벌로 진출해 있는 여러분들이 알만한 기업들, 그것도 곧 뉴스에 나옵니다. 이 기업들의 솔루션으로 공급이 됩니다. 그들이 이 미디움의 기술을 사가는 거예요. 왜? 월등하니까. 자기네가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기술을 가지고요, 곧 여러분들 계신 나라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어요. 미국의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보완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 상장을 위해서 나스닥 가기 전에 가야 되는 시장이 하나가 있어요. 그 시장에 먼저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전 세계가 쿠팡처럼 이 미디움이란 기업에 대해서 놀라게 되고, 기업이 갖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 놀라게 되겠죠. 제가 미디움의 임원들을 다 만났어요. 김판중 의장하고. 저는 전 세계 최고 직급자니까 당연히 어떤 우리 프론티어를 대표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상징성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제가 만났는데 궁금했죠. 처음에는 콕플레이가 미디움을 인수하려고 했었고, 또 미디움도 콕플레이를 몰랐는데 단순히 기술만 공급하려고 했는데 콕플레이를 알고 보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사업이거든요.
코플레이가.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인수하려고 욕심을 부린 거예요. 왜? 자기들이 못 갖고 있는 딱 필요한 것을 서로가 갖고 있으니까. 코플레이는 기술이, 더 큰 기술이, 독보적인 기술이 필요했고, 이 미디움은 우리 같은 플랫폼이 필요했고, 그랬는데 그 협상 과정에서 결국에는 인수의 주체가 미디움이 되는 것이 이 사업이 훨씬 더 커지겠다라는 결론이 이제 양사의 임원들끼리, 오너들끼리 이제 얘기가 됐겠지만은, 제가 김판중 의장을 만났을 때 물어본 게 그거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코플레이에 대해서 아직도 믿지를 못하고, 아직도 일각에서는 일부에서 사기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다단계 하나로 인정을 하는데, 어떻게 미디움은 이렇게 코플레이를 합병할 생각을 했느냐? 겁 안 나십니까? 제가 이런 걸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김판중 의장께서 하신 말씀이, 이 코로나 시대에 디지털 콘텐츠 같은 이러한 유저를 모으는 플랫폼 중에서 코플레이만큼 안정적으로 성공한 사업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코플레이만큼 안정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플랫폼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로 세계 글로벌 기업으로 우뚝 설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기술 개발을 할 건데, 우리의 목마름은 우리의 기술을 좀 더 컨슈머를 만날 수 있는 B2C의 기업이 필요로 했고, 그 플랫폼을 우리가 만들기에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이 KOK도 미디움이란 기업이 필요하게 됐던 것도요. KOK가 점점 외형이 커지고 유저가 많아지고 콘텐츠가 많아지면서 확장성, 처리 속도에 대한 목마름이 점점 있었던 거예요. 당연하겠죠. 그러자도 우리 정산 문제도 늦어지고 여러 가지가 그렇게 되는데, 점점 처리 속도에 니즈, 목마름이 있었는데, 그러한 기술적인 업체를 찾다가 기술적인 솔루션을 우리가 구하려다가 미디움을 만나게 되고, 서로가 합치게 되면, 결혼을 하게 되면 엄청난 자식이 태어날 수 있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 말씀으로 드린다면, 어제 제가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미디움의 일원이 되고 미디움과 결합을 한 것은, 화학적 결합을 한 것은요, 우리 코플레이는 이제 신인도, 신뢰도, 검증, 증명, 그리고 실체, 정책, 이제 이런 것하고는요, 이런 단어들하고는 이제 완전히 거리가 멀어졌어요. 이제 그런 거 물어보는 사람한테는, 너는 뉴스도 안 보고, 너는 네이버에 검색도 못하고, 너는 구글링을 할 줄도 모르니? 코플레이 검색해봐, 미디움 검색해봐. 그거 하나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왜? 이 기술은 이미 세계적인 공인기관에서 검증되고 공인된 기관이고, 한국 정부가 인정했고,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인정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은 회사에 대한 정체 신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없다. 네. 그렇다면 뭐예요? 이 사업의 구조만 상대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 사업의 구조, 미디움이 왜 코플레이를 인정을 했을까? 자, 우리 한국이 만들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아이템이 뭡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한국 콘텐츠예요. 한류 문화 콘텐츠, K-팝, K-드라마, K-게임. 우리는요, 전혀 새로운 상품을 글로벌로 내놓고 파는 게 아닙니다. 이걸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지금까지 모든 기업들은 새로운 기술에 의해서 새로운 상품을 가지고 소비자를 자기 유저로 만들려고 합니다. 즉, 어떠한 제품이 나왔으면, 어떠한 상품이 나왔으면 네가 쓰고
만든 제품을 팔려고 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트워크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코인도 마찬가지고 채굴기 사업도 마찬가지고 화장품, 건강식품 다단계로 파는 것도 다 마찬가지고 일반 기업들이 광고로 파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기존에 니네들이 쓰는 것보다 새로운 상품이야. 이게 마케팅입니다. 이게 기술이고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탈피가 됐어요. 우리는 새로운 상품을 팔질 않아요. 이미 전 세계인들은 K 콘텐츠를 구글과 애플, 넷플릭스, 유튜브, 카카오 게임 이런 데서 사용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한국인들이 만들어서. 그런데 우리가 만들어서 구글과 애플 스토어에 올려서 매출은 하지만은 매출 수수료가 너무너무 비싸요. 30% 이상을 강제로 떼갑니다. 왜? 글로벌로 유저를 만나게 해줬다고. 그 이유 하나로. 그리고 우리가 만든 것에 대해서 저작권 보호를 안 해줍니다. 네, 해줄 수 있는 기술이 아직 없었어요. 역사적으로. 그리고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시아는 우리 K 콘텐츠를 보고 싶은데, 듣고 싶은데, K-팝 듣고 싶고, K-드라마, K-영화 보고 싶은데, 게임 하고 싶은데 현금은 있는데 카드가 없어서 못해요. 왜? 카드 아니면 결제가 안 되거든요. 구글이나 넷플릭스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다. 구글이나 넷플릭스에 끌려다니면 안 되겠다.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떼놈이 가져가는 한국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글에 독립을 하자.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구글의 디지털 식민지가 돼버린 거예요. 한류 콘텐츠가. 애써서 만들어놓고 소장농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권, 우리의 디지털 주권을 우리의 손으로 회복을 하자. 독립을 하자. 그런데 구글과는 완전히 다른 기술로 하자. 구글은 우리의 저작권을 보호받지 못하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저작권을 우리 스스로 보호받자. 그게 블록체인 기술이에요. 위조 변조가 안 돼요. 구글은 폐쇄적이고 중앙집권적입니다. 아무것도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내 것이 얼마나 매출 올렸는지, 내 것이 얼마나 다운로드 받았는지, 왜 이 돈을 주는지. 블록체인으로 플랫폼을 운영하면 투명하고 민주적이 돼요. 심지어 지금은 구글에 올렸을 때 구글한테 돈을 달라고 해야 됩니다. 내 컨텐츠에 대한 매출 이익을 주십시오. 그런데 블록체인 플랫폼은요, 딱 한 사람만 누군가 다운을 받고 결제를 하더라도 나한테 즉시 정산돼서 들어와요. 이 개발자들한테는 엄청난 이익이에요. 그리고 수수료도 투명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구글은 30% 이상을 가져가는데 우리 플랫폼은 5 내지 10%밖에 안 가져갑니다. 결과적으로는 소비자들이 싼 가격에 컨텐츠를 전 세계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블록체인으로 플랫폼을 만들면 어마어마한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플랫폼을 만들었죠. 예, 테스트를 거쳐서. 근데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플랫폼이라는 게 뭐예요? 구글이라는 게 뭐예요? 컨텐츠를 집어넣고 소비자를 불러와서 여기서 거래가 일으켜가지고 거래 수수료를 받는 게 플랫폼인데 컨텐츠를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컨텐츠들이 안 들어와요. 왜? 아니 거기 유저가 없는데 우리가 왜 돈 내면서 들어가니? 돈 내면서 왜 들어가니? 차라리 우리의 라이센스 판권을 니네가 사가. 그 우리가 지금 계속 사들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사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게임을 만들 수 있고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있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만들죠. 언제까지 자체적으로 만들 거예요? 전 세계에는 한국이 만든 K 컨텐츠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제 발로 들어오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광고주한테 가서 야 우리가 앞으로 유저들 많이 모을 거니까 우리 광고비 싸게 받을게. 그러니까 광고 좀 넣어줘. 이랬단 말이에요. 글로벌 기업들한테. 그랬더니 글로벌 기업들이 야 유저가 없는데 우리가 뭐하러 광고비를 내면서 니네한테 광고를 넣니? 미쳤니?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쟤네들은 무슨 얘기냐? 유저만 있으면 사람만 있으면 우리가 알아서 들어가고 알아서 돈 내고 돈 더 낼 거야. 이 얘기가 돼버릴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람을 먼저 모아야 된다라는 이제 일이 거꾸로 되는 거죠.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우리가 광고를 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장동건, 이병호, 이영애, 김태희 뭐 이런 연예인들 동원해서 자 여러분들한테 장동건을 동원해서 광고를 했다고 쳐요. 여러분들이 장동건 보고 들어왔어요. KOK 플랫폼에. 그런데 와서 보니까 볼만한 컨텐츠 즐길만한 게 별로 없어. 그리고 구글보다 못해. 그러면 KOK 플랫폼에 잔류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들어왔다가도 그냥 빠져나갑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KOK 플랫폼에 들어오게 하고 여러분들을 이 플랫폼에서 잔류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컨텐츠가 들어오고 광고주가 들어와서 유저들과 만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느냐? 여러분들한테 뭔가 금전적인 혜택을 줘야 돼요. 즉 베네핏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베네핏은 뭘로 줘요? 어차피 장동건이 이병헌이한테 줄 광고 예산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상을 드리면 베네핏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이 플랫폼 안에 잔류하고 남게 될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네. 이것이 바로 블록체인에서 얘기하는 토큰 이코노미입니다. 단순한 거예요. 토큰 이코노미. 어떠한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토큰을 보상으로 주는 거예요. 자, 제가 토큰을 드린다고 했어요. 돈을 드린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법정 앞에 US 달러, 캐나다 달러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토큰을 드리는 겁니다. 포인트를 드리는 거예요. 가상화폐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만일에 KOK가 일반 플랫폼이고 전통산업이고 카카오와 같고 우버와 같다면은 우리는 광고 예산을 갖고 있었어야 돼요. 맞죠? 돌려막기가 아니라면 여러분들 돈을 가지고 먼저 들어온 사람을 돌려주는 게 아니라면 광고 예산을 갖고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 그랬죠? 일반 기업 법정 앞에 US 달러로 드리는 게 아니라고 했죠? 토큰으로 드린다고 했죠? 토큰은 제조 원가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별도의 큰 재원이 필요 없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토큰으로 드리는데 그 무형의 가치가 이 플랫폼 안에서 또 거래소에서 실제적으로 거래를 하게 되고 유형의 가치를 갖게 됩니다. 유형의 가치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무형의 가치가 유형의 가치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토큰의 생태계입니다. 생태계. 이 생태계를 만들어내는데 수없이 많은 돈과 시간과 노력과 인프라가 재단들의 공과 우리 글로벌 프론티어들의 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랫폼을 만들어서 광고 대신에 그 광고 예산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상을 쥐어지고 보상을 가지고 또 사람들을 소개하게 되면 또 거기에 따른 보상을 줍니다. 이것은 뭐예요? 다단계로 뭘 파나요 우리가? 네트워크는요. 다단계는 80년 역사가 뭘 팔았어야 됐어요. 그리고 블록체인에 있어서도 토큰을 팔든지 코인을 팔든지 채굴기를 팔든지 뭘 팔아야 돼요. 그리고 어떤 지갑의 기능에서도 돈을 가지고 다단계로 모아가지고 어떤 금융에 투여를 해서 이익을 가지고 쉐어하는 금융상품으로 팔았어야 돼요. 금융상품을 팔든 코인을 팔든 치약칫솔을 팔든 팔았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떠한 것도 팔지 않아요. 즉 뭐예요? 네트워크 마케팅 중에서 레퍼럴 마케팅이라고 있습니다. 친구 초대하는 거. 자, 우리가 카카오에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무료 문자 쓰기 위해서 카카오에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카카오로 인해서 무료 문자를 쓰게 된 거예요. 요만큼 몇천 원 아끼려고 들어간 거죠. 근데 카카오가요, 우리한테 애니팡 게임을 얹혀가지고 매출을 올릴 때까지 2년 반을 무료 문자 서비스를 했어요. 그때까지 적자를 300억을 냈습니다. 300억. 그러니까 투자를 한 거죠, 계속적으로. 그리고 나서 애니팡 게임을 떨어뜨렸거든요. 여러분들 다 하셨을 거예요, 아마.
근데 애니팡 게임을 하다 보면은 게임 머니가 떨어져요. 게임 머니가 뭐예요? 빨간색 하트였어요. 그러면 게임은 계속 하고 싶은데 하트는 필요해요. 그런데 하트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돈 주고 사는 거고, 하나는 친구 초대를 하는 거예요. 카카오는 뭐를 노렸느냐? 분명히 사람들의 속성은, 사람들은 간사하거든요. 돈에 약하거든요. 돈으로 하트를 사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친구 초대를 할 것이다. 카카오가 바로 그걸 노린 겁니다. 무료 문자로 사람을 모아놓고 그 위에다가 애니팡 게임을 떨어뜨려서 중독을 시키고, 그리고 애니팡 게임을 이용해서 더 많은 사람을 모아오는 거예요. 뭐였죠? 친구 초대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도 그럴 거예요. 한국은 마켓컬리에서 친구 초대하면 5,000원씩 줍니다. 어떤 거래소는 사람 소개하면 단단계로 5,000원도 주고 10,000원도 주고 합니다. 이것은요, 구글도 페이스북도 모든 글로벌 기업들이, 심지어 바이낸스 거래소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얼리 어댑터들한테, 초기 참여자들한테 보상을 주기 위해서 이러한 레퍼럴 마케팅을 한 거예요. 팔지 않았어요. 정보 전달을 한 겁니다. 친구 초대한 거죠. 그런데 다른 일반 기업들은 단단계로 보상을 준 거고, 우리는 다단계로 보상을 준 거예요. 다단계로. 요것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다단계 마케팅하고는 구조 자체, 그리고 3년 반 동안 채굴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상으로 드리는데요. 그럼 3년 반 뒤, 그러니까 시작부터 5년 이후에는 뭘로 보상을 드리느냐? 예, 이제 우리가 메인넷이 이제 개발이 돼서 테스트넷이 들어가고, 이제 메인넷이 이제 런칭이 되겠죠. 메인넷이라는 건 우리가 기술적으로 독립을 하게 됩니다. 새빵살이 하다가 이제 내가 내 집을 사서 나가는 거예요. 내 땅에 내 집을 짓는 거예요. 지금까지 남의 땅에다 내 집을 지었기 때문에 세를 냈어야 돼요. 그 세를 누구한테 냈느냐? 이더리움 재단에 냈습니다. 이더리움이 갖고 있는 ERC20 기술을 갖다 썼기 때문에 전 세계 토큰들은요, 거의 다 ERC20 기술을 갖다 씁니다. 코인 마켓캡에 9,200종의 코인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자체 기술, 자체 블록체인을 갖고 있는 코인은요, 약 50개 정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새빵살이 합니다. 저희들처럼 토큰이에요. 그러면 새빵살이 하면 세를 내야 되겠죠. 우리도 지금 세를 내고 있어요. 우리가 토큰을 하나씩 10개씩 전송할 때마다 트랜잭션 수수료, 가스비가 생깁니다. 가스비 이더리움 재단에서 가져갑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기술을 가지고 우리의 토큰을 전송을 하고 우리의 토큰으로 결제를 하고 사고 팔고 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더리움에 줬던 그러한 건당 지금 한 5만원이에요. 건당 5만원. 건당 50불가량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건당이에요. 이 돈이 다 우리의 수입이에요. 이것으로 여러분들한테 5년 뒤부터, 앞으로 3년 뒤부터 보상이 나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술이 그러지 않아도 괜찮았는데, 좋았는데, 이제는 미디움 기술이 우리 메인넷에 들어갑니다. 속도가 빠른 기술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어떠한 블록체인 사업을 해요. 어떠한 토큰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어떠한 기술에 올려 태워야 돼요. 자체 기술이 없다면. 이 기술을 만드는 건 무진장 어렵습니다. 수년의 노력과 수백억의 돈이 들어가고요. 이 기술을 만들어냈다고 해서 성공하느냐? 아니요.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생태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유지가 됩니다. 생태계에서 보상이, 가스비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떠한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나와가지고 사업을 시작할 때 속도 면에서, 확장성 면에서, 안정성 면에서, 범용성 면에서 이더리움이 갖고 있는 기술보다 우리 KOK의 체인 기술이 훨씬 자기네 사업에 유리하겠다 판단되면요, 우리 기술을 갖다 씁니다. 허락받는 거 아니에요. 오픈소스예요. 마음대로 갖다 써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세를 내야 돼요. 이해
일체가 되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어마어마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강의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와 계시는 분들, 위클리에 와 계시는 분들, 전 세계에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이 KOK 프론티어로서 참여하시는 한국인들은요, 한국 사람들은 식민지화 돼가고 있는 우리 한국 한류문화 콘텐츠의 디지털 주권을 되찾기 위한 거룩한 사업에 동지로 뜻을 모으신 겁니다. 동지로 참여하신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돈벌이의 수단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이 암울하고 점점 생활이 힘들어지고 앞으로의 미래가 안 보이니까 일단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KOK를 선택을 했을 것이고, 그 KOK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보다 훨씬 더 안정성이 있고 미래가 있고 사기성이 없네.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KOK에 대해서 좀 더 좋아지는 것 뿐일 텐데, 좀 더 나가서는요, 한국인으로서 태어나고 미국에서 한국인으로 살아나간다는 것이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소외받았던 어떤 이민족이고, 멸시받았던 이민족이고, 제3국으로서 사실 인정받았던 이러한 코리안의 존재감을요, 이제는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이 문화의 힘은 어떤 건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반도체 산업과 핸드폰과 전자제품과 그리고 한류 문화가 없었으면 코리안들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대접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요, 가장 위대한 게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 우리 와이프는 일본에서 공부를 했어요. 일본 건축사입니다. 한국에서 건축학 박사를 했어요. 저도 28년을 건축을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네트워크 코인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고, 회사도 꽤 컸어요. 1000명 조직의 총괄 부사장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운영하던 건축사무소가 직원이 300명이었으니까 한국에서도 굉장히 컸던 회사거든요. 그런 경영을 했기 때문에 비즈니스 감각으로 이 KOK를 들이대니까 저는 성공을 했던 거예요. 다단계식 사고적으로 한 게 아니라 빅 비즈니스를 했기 때문에 성공을 한 건데, 우리 와이프가 일본에서 유학을 할 때 엄청난 관시를 받았대요. 멸시를 받았답니다. 마늘 냄새인가? 마늘 냄새에 조센징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순간 겨울연가라는 드라마가 일본을 히트치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조센징에서 김상으로 호칭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문화의 힘은요, 우리의 자긍심, 우리의 프라이드, 우리의 존재감, 우리의 컬러를 다르게 만들어주고, 지금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인으로서 KOK 플레이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행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이게 많이 퍼져 있지 않아요? 근데 어차피 한국인에 의해서, 또 외국에는 교포분들에 의해서, 그 교포분들이 그 나라의 자국민에 의해서, 또 그 나라의 외국인들은 전 세계의 외국인으로 전 세계에 퍼져나갈 수밖에 없는데, 가만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사업이 상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인쇄소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가요, 새로운 상품을 팔아가지고 한국에서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 상품이 한국을 시작을 해서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을 거예요.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렇게 사기를 쳤어요. 사기는 아니죠. 착시를 불러일으킨 거죠. 그 기술이 영원한 기술이면요, 그 제품이 세계에서 독보적인 제품은 그 얘기가 맞아요. 그런데 곧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제품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내 기술과 내 제품을 쓰던 나의 유저들, 나의 사업자들은 그 회사의 제품으로, 그 회사의 보상 플랜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네트워크가 지금까지 인쇄소득이 된다, 연금소득이 된다고 했지만, 이론적으로는 됐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이유가 사업자와 소비자가 이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쇄소득이 불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새로운 기술, 새로운 제품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새로운 상품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전 세계의 소비자들, 유저들은요, 우리 아니더라도 구글에서, 넷플릭스에서, 카카오 게임즈에서, 애플 스토어에서 K 게임을, K 드라마를, K 영화를 보고 즐기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잠자면서도 K-팝을 듣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야, 니네 똑같은 게 구글 플레이 말고 코플레이에 있는데 어떤 거 쓸래? 구글에서는 니네가 돈을 지불하는 것이고 코플레이는 돈을 벌면서 보고 즐길 수 있어. 니네가 선택해. 내가 정보 주는 거야. 이러면 뭘로 선택할까요? 코플레이. 그거는 물어보라만 해. 네. 사람은 나도 간사하고요. 여러분들도 간사하고 전 세계인들 다 돈 앞에 간사합니다. 예. 금전적인 혜택이 있는 것이면요. 자발적으로 정보만 주면 자발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른 물류 네트워크처럼 이동을 할까요? 새로운 상품이 나왔다고? 아니에요. 그냥 어디서든 자기한테 더 혜택 있는 K 컨텐츠를 즐기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것이 K 컨텐츠가 전 세계의 독보적인 기술, 블록체인 기술로 만든 유일한 사업이다. 그리고 네트워크 80년 역사에서 전 세계 1000조, 2000조 시장에 이 디지털 컨텐츠 시장에서 경쟁자가 없다라는 거. MLM으로 진행하는. 정말 대단한 사업에 여러분들이 승선을 하신 겁니다. 수익도요. 박수 쳐도 됩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이 대견하다고 뒷머리를 이렇게 칭찬해 주셔도 좋아요. 예. 제 말은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3개월 또는 6개월이면 아, 저때 송가명 대표가 했던 얘기가 바로 이거였구나. 왜?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자랑스러워요. 내가 어떻게 이거를 하게 됐지? 어떻게 이걸 알아보게 됐지? 정말 꿈과 희망, 어떤 그림이 현실이 됐네? 현실이 돼가고 있네? 이렇게 이해가 되십니다. 예. 정말 자랑스러운 사업이 될 것이고요. 엄청난 사업이 될 것이고요. 이 사업은요, 아주 쉬워요. 구조가. 딱 하나만 기억을 하세요. 토큰의 수량은 정해져 있어요. 15억 개. 회사는 소각용으로 35억 개를 3년 반 뒤부터 채굴을 합니다. 회사는 거기서 돈을 버는 거예요. 여기서 디지털 컨텐츠의 영업이익으로 돈을 번다기보다도 거기서도 돈을 벌면 더 좋겠죠. 근데 회사는 토큰의 가치를 상승시켜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35억 개, 소각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35억 개에서 엄청난 돈을 벌어가요. 이게 우리께 $5만 되고 $50만 되면 회사는 200조 이상의 기업 가치가 나옵니다. 토큰 가격만. 그러니까 토큰의 수량은 정해져 있어요. 회사는 토큰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생태계를 조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컨텐츠를 집어넣고 거래소에 상장을 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컨텐츠를 개발하고 사들이 오고 런칭시키고 거래소 상장시키고 그러니까 사용처를 만드는 역할을 회사가 합니다.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 더 할 거예요. 우리는 무슨 역할을 해요? 유저를 만드는 역할을 해요. 우리의 유저 풀은 뭐예요? 지금 프론티어, 그 다음에 거래소의 유저들, 그리고 우리의 컨텐츠를 사용하는 소비자들, 컨슈머들 이렇게 3단계 유저 풀로 돼 있어요. 지금 1단계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운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고 우리 게임에서 매출 올려주세요 안 하잖아요. 우리는 이 사업을 전달해 주십시오. 브랜드를 확장해 주시고 미개척 국가에 깃발을 꽂아달라는 게 우리한테 보상을 주는 이유예요. 우리 회사의 매출 올려주는 컨슈머는요 아직은 더 있어야 돼요. 예, 이렇게 유저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토큰의 수량은 정해져 있고 회사는 사용처를 만들고 우리는 사용자를 만들고 그럼 뭐예요? 이 사업은 잘못될래야 잘못되기가 훨씬 더 어렵다.
이 사업이 오래 갈까요? 얼마나 갈까요? 불안하네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왜? 미래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그 미래를 내가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요? 자, 유저만 계속 만들어낸다면 그 유저가 이 안에 많이 들어와만 있다면 이 사업은요. 잘못될래야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삼척동자도 알아요. 많이 배워야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젊어서 대학을 나와야 하는 게 아닙니다. 토큰은 고정돼 있어요. 토큰의 사용처는 계속 회사가 개발을 해요. 토큰의 토큰의 수요자, 유저는 계속 늘어난다면 잘못되기가 훨씬 더 어렵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의 미래는 누가 만든다? 내가 만든다. 내가 갖고 있는 토큰의 가치는 누가 올린다? 내가 올린다. 이해되셨습니까? 네.